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가족들에게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피해자들이 출장 마사지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죽을 사람이 죽었다 라고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2005년 6월 9일 판사가 읽은 어떤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진 후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사형수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처럼 TV도 보고요, 운동도 해요. 피해자는 살해당했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 판결을 받아 자신에 대한 재판이 이미 끝난 상태가 되었지만 아직 가려내지 못한 사건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이 남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사건이 남아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5월 22일 이곳은 서울 원남동에 있는 한 빌딩입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40분쯤이었다고 해요. 이날 이 빌딩 안에는 2달마다 안전점검을 하는 가스 검침원이 빌딩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침원은 다음 집인 5층으로 올라왔었다고 해요. 5층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인데 이 검침원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얼굴도 어느 정도 익혀둔 곳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검침원은 이 문틈을 향해서 가스 점검이 나왔다라는 말을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봤죠. 하지만 역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외출을 하셨나라는 생각에 주변을 좀 서성이고 있는데 이 검침원의 발밑에 뭔가가 끈적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발을 보니까 자신이 피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검침원은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느끼고는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현관문부터 안방까지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에서는 집주인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남동 노인 살해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죠. 피해자는 65살의 여성인 김씨라고 하고요. 발견 당시 목과 가슴, 복부 등 신체 전체에 걸쳐서 무려 28곳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요, 이 사건을 단순 강도나 원한에 의한 면식범의 범행, 청부살인 등의 갖가지 상황들을 예상해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탐문 수사 그리고 사건 현장 감식 과정을 통해서 이렇다 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고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초기 수사부터 언론이나 경찰들 사이에서 유난히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해요.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쯤에 2달 사이에 이 서울 신사동, 구기동, 해화동, 삼성동 등에서 발생했었던 4건의 노인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수사도 별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한 시점에서 또다시 노인 살해 사건이 발생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본 범인의 목적은요, 부유층을 노린 금품절도 같았어요. 김씨가 숨진 안방에서는 장롱을 뒤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피해자의 휴대폰과 손가방 그리고 2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초 발견자가 되는 가스검침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2달에 한 번 하는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도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이 피해자 김 씨는요, 매일 인근에 있는 스포츠 센터와 그리고 종묘공원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아침마다 운동을 해왔고,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에도 새벽 운동을 하고는 아침 9시쯤에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당일 아침 운동을 다녀온 후 가스안전 검침원이 오기 전까지의 목격자가 없는 것을 보면은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집안에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상이 되고, 사망 후 현장에 떨어진 혈흔 등이 굳은 정도로 볼 때 범행 시간은 아마 집에 돌아온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남동 노인 살해 사건이 얼핏 보면은 강도 살인 같지만요, 그렇지 않은 정황들이 있어요. 현관문 바깥부터 안방까지 피해자의 혈액이 발견된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 범인이 주변에서 미리 김 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겠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노려서 현관 앞에서 흉기로 찌른 뒤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상황을 노렸다라는 점이나 필요 이상으로 여러 차례 찌른 수법들을 볼 때요, 집안을 뒤진 흔적이 있지만 단순 강도를 위장한 계획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런 거죠, 범죄자의 심리가. 나는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강도 사건인 것처럼 보여주겠다라는 의도가 현장에 남아있다는 거죠. 집안의 귀중품들이 이 침입자의 목적이었다고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체 부검 과정에서 김 씨의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확실한 정황적 근거가 되죠. 그럼 금품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살해 그 자체가.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어요. 범인이 김 씨를 무자비하게 난자해서 살해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금품을 노린 범행이었으면은 피해자에게 그렇게 잔인하게까지 흉기를 휘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김 씨가 반항을 하더라도 그냥 한두 번 찌르고 달아나는 게 일반적인 강도의 심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살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 강도라면은 금품을 챙겨서 재빨리 현장을 빠져나가는 게 더 목적이지,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28차례나 찌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너무나 처참했다라는 겁니다. 김 씨는 단순히 협박을 하거나 흉기를 한 번만 휘둘러도 아무 저항할 능력이 없는 노인인데 범인의 방식이 잔인했어요. 힘없는 노인을 28번이나 찔러야 됐다. 이런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죠. 김 씨의 재산이 그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거든요. 이 빌딩이 아까 처음 본 사진, 김 씨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재산 자체를 노린 면식범이나 청부살인 쪽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범행 자체가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죠. 침입해서 제압하고 살해하고 주변 물건까지 뒤져서 도망치는 과정이 30분 걸렸어요. 그리고 사건 시간대가 저녁이나 밤이 아니고 오전 시간대인 것을 감안해 보면은 범인은 김 씨를 평소에 알고 있거나 범행 대상으로 삼은 후부터 재산이나 어떤 생활 패턴, 주변 지리 파악을 위해서 현장 답사를 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좀 했을 것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추측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면식범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경찰도 이 점을 들어서 비밀리에 김 씨의 가족과 그 주변 인물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특히
김씨, 이 피해자의 복잡한 가계도에 주목을 했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요. 김씨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김씨의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게 됐던 거예요, 경찰이. 그리고 김씨가 아들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고 김씨의 재산을 사위가 모두 관리했다라는 이런 평범하지 않은 사실들을 파악을 해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성과까지는 얻지 못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김씨의 자녀와 사위의 사건 당시 행적과 전화통화 내역, 그리고 지난 2001년에 사망한 남편의 모든 재산이 김씨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는가에 대한 집중 수사도 해봤지만 탄서가 될 정황도 보이지 않았고요. 예전에 한 번은 그 사건 현장에 건물을 공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건물 공사 대금을 김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업체에서 김씨를 법정 소송을 벌인 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용의자로도 지목을 하고 수사도 해봤어요. 하지만 이것도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김씨가 다니던 그 스포츠센터 회원과 개모임도 있었습니다. 개모임 회원들에 대한 조사도 했지만 이상 징후도 역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건 수사가 굉장히 부진했죠. 아무것도 밝힌 게 없고 접근할 수 있는 단서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수사가 이어졌지만요, 어느 날 한 연쇄살인범이 검거되면서요, 갑작스러운 수사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약 1년여 시간 동안 20명을 살해했던 유영철이 검거가 됐던 거죠. 그리고 유영철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번 원남동 노인 살해 사건의 범인이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유영철은 5층에 가정집이 있었던 원남동의 한 집에 갔다가 집주인을 죽였다라면서 이 건물의 구조와 출입문의 방향, 침입 경로 등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유영철의 그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분노가 살해 동기였던 것으로 볼 때 이 유영철의 진술은 꽤 신빙성이 있어요. 그렇게 판단한 경찰은 원남동 노인 살해 사건을 두고 유영철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수사가 드러냈던 거죠. 그렇지만 유영철은요, 경찰 조사 때와는 다르게 재판에서 원남동 사건을 자신이 한 일이 맞다라고 했다가 다음 재판에서는 또 하지 않았다라는 등의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수시로 증언 내용을 바꿔요. 그래서 경찰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었죠. 이후 유영철은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 과정을 번복 진술하면서 경찰과 어떤 게임을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요. 경찰 조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도 보였습니다. 경찰은요, 유영철이 원남동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많은 이유가 있죠. 우선 이 현장에 남아있던 범인의 혈흔이 묻은 족적이 유영철의 신발 크기와 일치한다는 점이 있었고요. 범인이 가져간 김씨의 휴대전화가 발신 지역이 사건 당일 밤 유영철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확인이 됩니다. 김씨의 핸드폰이 한동안 꺼져 있다가 밤에 켜졌는데 그게 유영철이 살던 집 부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 당일 오후 유영철은요, 자신의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근데 이게 김씨의 집에서 도난된 현금과 비슷한 금액인 거예요. 이것들을 봤을 때 유영철은 원남동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유력한 정황들일 뿐이고 직접적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유영철이 직접적인 부인이나 또는 인정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입증해내려면은 범인이 이용한 흉기와 사라진 김씨의 휴대폰, 시계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경찰의 추정대로 범인은
유영철이 맞을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제3의 인물이 범인인지 이것을 가려낸다면은 원남동 살인사건에 조금 더 근접할 수는 있겠지만요. 어느 것 하나도 밝혀내고 있지 못한 채 경찰은 현재 유영철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2004년 5월 22일 서울에서 일어났었던 유영철의 또 다른 범행일지도 모르는 원남동 노인 살해 사건이었습니다.